오늘 이 시간에는 러일전쟁 이후 시기부터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1910년 한일 병합까지의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과 우리나라의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사초롱 소속이자 이번에 일제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한 발표를 맡은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일제 침략과 국권 피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러일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삼국 간섭 이후,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이 승리하자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이 일본이 요동반도를 영유를 반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건 이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갈등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각각 나름대로 조선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러일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종과 대한제국의 조정은 러일 전쟁이 발생하고 나면 대한제국에 피해가 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국의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국의 중립을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해 조선의 궁궐을 강제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류순항을 공격함으로써 선전포고를 하고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도중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여서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가게 된 이후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그 결과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이 어떻게 대한제국을 철저하게 고립시켰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오래전부터 대한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우선 일본과 미국 사이의 밀약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미국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라. 라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였고 영국과는 영일 동맹을 맺어서 일본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 영국도 일본이 한국에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라. 라는 영일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일 전쟁에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패배한 러시아는 이제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인정하여라 라는 내용을 하여 조선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프랑스 신문에 실린 당시 러일 전쟁의 풍자화인데요. 여기 보이는 중국 옷을 입은 이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세력이 완전 약화된 청나라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거대한 인물은 러시아를, 앞에 이 왜소한 인물은 일본을 나타내는데 이는 당시 동아시아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영국, 이 부분은 프랑스, 이 부분은 러시아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두 인물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한 윌리엄 테프트와 가스라 타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이권을 어떻게 서서히 침략하였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했다시피 러일 전쟁 도중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여 일본이 원할 때 조선의 군사기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얼추 승기를 잡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해 재정과 외교 부문에서 고문을 파견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일제의 조선 이권 침략을 아예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죠.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우선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고종에게 을사조약을 체결할 것을 무력으로 강요하였죠. 하지만 고종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고 일본은 을사오적, 을사늑약에 앞장선 5명의 매국노들을 앞장 세워서 강압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을사늑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통치기구인 통감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초대 통감으로 임명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산늑약은 국제조약법상 일산늑약은 되게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이었고 고종 황제의 위임과 비준을 받지 못한 불법입니다. 게다가 직인을 강탈하여 낙인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고종 황제는 이 일산늑약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와 세계 열강 등의 외면으로 인해서 회의장에서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일본은 조선과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종 황제는 강제로 일본에 의해 퇴위당하고 맙니다. 이후 군대를 해산시켰고요. 이후 일제는 기후각서를 통해서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찰권을 강탈하였고 1910년 결국 무력으로 궁궐을 점령한 뒤 항일 병합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고 국권을 강탈당하게 되어 이제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일산늑약 사건을 풍자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을사오족들의 모습과 무장한 일본 군인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고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오적은 을사늑약에 앞장선 5명의 매국노를 의미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담을 알리기 위해 파견한 헤이그 특사인데요.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준, 이상설, 이위종 열사님입니다. 특히 이준 열사님은 헤이그 특사 때 만국 평화회의에 입장하지조차 못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억울함과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헤이그 특사 이후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 해산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을사오적의 앞장선 5명의 매국노를 을사오적이라 하듯 이 정미칠조약에 앞장선 7명의 신하들을 정미칠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모습은 경복궁 근정전에 걸린 일장기의 모습인데요. 근정전은 대한제국을 가장 대표하는 건물이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궁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일장기가 걸려있는 것으로서 이제 대한제국이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가 어떻게 하나씩 대한제국의 이권을 침탈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일제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철저히 계획을 세워놓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일제가 한국의 이권을 어떻게 침략하였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제에 대항하여 대한제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항일의병운동에는 3가지 커다란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을미의병과 을사의병과 정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은 앞에 을미에서 낼 수 있듯이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인데요.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당한 사건인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 단행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낭인들에게 상해를 당한 사건으로 굉장히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반발 의식이 거세진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 맞지 않는, 즉 신체 발부 수지 부모에 맞지 않는 일제의 단발령 의식을 강제로 단행함으로써 반일 의식은 극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유인석과 같이 위정특사 사상을 가진 유생층들이 주도하여 의병이 일어나게 되고 가장 큰 규모는 유학자 유인석이 이끌던 이병부대였다고 합니다. 유인성은 창의 문을 띄워서 의병장들의 봉기를 촉구하였다고 하네요. 을미의병에서는 관청과 일본 군들을 주로 공격하였고 친일 관리를 처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종이 아건 파천 이후 단발령을 철회하고 해산할 것을 요구하자 순순히 해산하였다고 하고 위정척사운동을 계승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을사의병은 앞에 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을사늑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의병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 잦아들었던 의병이 다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생의병장 최익현은 500년을 내려온 종묘사직이 하룻밤에 망했으니 다같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경문을 돌렸고 이는 의병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최익현은 태익에서
평민의병장 신돌석은 태백산에서 주로 활약하였는데 이 을사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미의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미의병은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의병이었는데요. 여기서 군대 해산 이후 흩어진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게 되어 아무래도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합류됨으로써 전투력이 좀 더 상승하였고 단순히 의병 운동뿐만이 아니라 의병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미의병을 주도한 사람은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었는데요. 그가 이끌던 13도 창의군은 서울 진공작전을 펼쳐 일제에 대항하려 하였으나 결국 일본군에 패배하였다고 합니다. 정미의병의 의의는 우선 해상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의병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의병을 이제부터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병운동은 보시다시피 유생층이었던 최익현도 있었고 평민이었던 신돌석도 있었으니 신분과 지역을 초월한 전 국민적인 투쟁이었고 후에 무제응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뭐냐? 일본 낭인군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있는 명성황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을미의병을 앞장섰던 유생층 유인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을사의병을 앞장섰던 유생의병장 최익현 그리고 평민의병장 신돌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종황제의 모습인데요. 이 고종황제가 일제에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고 나자 정미의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영국 기자인 맥킨지가 촬영하였던 당시 정미의병 당시 의병들의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군인의 모습도 있고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고 양반과 농민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계층들이 의병 활동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13도 창의군 대장이셨던 이인영 장군님이십니다. 지금부터는 일사늑약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항거 활동을 했는지 알아볼 것인데요. 우선 민영환과 조병세는 일사늑약이라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자결을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일사늑약을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실야 방송대국은 이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고 알려지죠. 그리고 의거 활동이 대표적인데요. 나철과 오기호 같은 경우는 을사오적들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였고 장인환과 전명훈은 미국인 외국 부문 스티븐슨을 사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잘 알고 계신 사건인 안중근 의사께서는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시일야 방송대국을 지은 장지연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장지연은 일제강점기 이후 친일파로 전락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일산늑약이 체결되고 난 후 자살하신 민영환의 유서인데요. 민영환의 유서가 적혀있는 명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외교부문 스티븐슨을 처단한 장인환과 전명훈의 사진인데요. 사실 장인환과 전명훈이 함께 스티븐슨을 죽이자고 동조를 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 장인환과 전명훈은 이 일이 전까지 서로를 아예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장인환과 전명훈이 스티븐슨을 죽이기 위해 장소로 갔던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처음 만난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스티븐슨을 처단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안중근 의사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애국계몽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늑약 이후 일제 침략은 점점 더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능력을 길러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국권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식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애국계몽 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보안회는 보국안민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는데요. 보안회에서는 러일전쟁 중 일제가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조직된 항일단체입니다. 따라서 이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결국 철회를 성공하였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헌정연구회입니다.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를 계승하였고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말은 즉 왕실이나 정부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일산늑약으로 인해 일제의 침략이 점점 더 심해지자 헌정연구회는 해산되고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하여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한자강회에서는 교육과 산업의 진행을 통해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였으며 이 대한자강회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역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말죠. 지금부터는 애국계몽 단체 중 가장 중요한 단체로 손꼽히는 신민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산늑약 이후 일제 타압이 점점 심해지자 더 이상 애국계몽 단체들은 대대적으로 대놓고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항일 비밀결사 조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실력 양성 운동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궁극적인 목표는 공화정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국가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성학교, 오선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학교를 세웠고 국가의 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태극서관과 자기회사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지지와 대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강연과 학회 운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행동으로 꼽히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만주 사문부에 건설한 국외 독립운동 기지, 즉 신흥무관학교는 이 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이 연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 해산되고 됩니다. 저는 이 신민회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데요. 신민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분야에만 집중되었던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산업이나 민중운동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였고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당시 애국계몽 운동가들은 이병투정을 굉장히 비판하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단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항일 언론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성신문은 국문, 한문 혼용으로 주 독자층은 지식인과 유생층이었습니다. 특히 장지연의 실내 방송대국이 실려 아주 유명해졌다고 하죠. 그리고 제국신문은 국문신문으로 한글이었습니다. 즉 주 독자층이 분여자들이었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함께 만든 신문사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고 항일운동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즉 항일운동의 앞장서 아주 대표적인 신문사였죠. 이때 이 베델은 한국의 굉장히 호의적인 영국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제는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일제는 후에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베델을 영국 정부에 요청하여 추방하게 되었고 국권 피탈 후에는 일제가 강제로 인수하여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로 만들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제는 한국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재정이 일본에 예속되고 말죠. 일제가 돈을 빌려준 것은 대한제국을 도우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줌으로써 점점 더 대한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이에 맞서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진들의 주도하에 성금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는 국채보상 기성회가 조직되었고 특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과 애국계몽 단체 호응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때 평범한 사람들도 금주나 금연, 분여자들 같은 경우는 금과락지, 기념 모으기 등 폐물을 팜으로써 이렇게 국채보상운동은 점점 더 확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제의 지속적인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경제적 자립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황무지 개항권을 반대했던 보안회가 만든 문서이고 이것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헌정연구회 조직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자강회가 발행한 월보이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신민회의 일원이었던 안창호 선생님과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배고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선 총독부는 총독 암살 밀수 사건을 날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국지사 105명에게 그 죄를 덮어씌워서 강제로 투옥시키게 되죠. 이 사건에 신민회 일원 대부분이 연루가 되었고 이는 신민회에 큰 타격을 주어 결국 신민회는 강제로 해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애국계몽 운동을
이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부녀자들도 폐물들을 팔아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도와 독도, 침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8세기 이후 조선은 청나라와 국경 분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국경을 똑바로 하였는데요. 이후 19세기 이후 우리 민족이 살기 어려워진 소작농들이 간도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간도를 개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청과 본격적으로 간도 규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서쪽으로는 압록강, 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조선에서는 토문강이 만주 숭화강의 한 지류인 토문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나라는 이를 두만강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보지 못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간도 부근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선 영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제국은 이 간도에 대한 권리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였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함으로써 간도가 우리 땅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사늑약 이후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일사늑약 이후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 정부를 대신하여 청과 협약을 맺었고 일제는 이 대가로 청으로부터 안동과 봉천을 잇는 철도 부설권을 대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날까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독도 문제입니다. 우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으로 인해 일본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그리고 이 일본의 독도 침탈 행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일본은 독도가 본인들의 땅이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당시 독도를 편입할 당시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 동국여지 승남 동국대지도에서 보듯이 독도가 이미 조선의 영토였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고종이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명백하게 밝혔고요. 그리고 태장관 지령론 같은 경우 당시 1877년 당시 일본의 가장 최고 기구였던 태장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상관없는 땅이다라고 아래 기관들에게 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조선 지도인 조선 전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나타나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근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러일 전쟁 중에서 독도를 강제로 시네마현에 편입시켜버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주장했던 것처럼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면 우리 북간도는 한국의 영토가 됩니다. 이는 백두산 정계비의 모습인데요. 1931년 만주 사변 당시 일제가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독도 전경의 모습이고 이 두 사진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려준 아주 소중한 근거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태정관 지령문입니다. 지금까지 러일 전쟁 이후에 국권 침탈까지 일제의 만행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이 주도한 일제의 계획 하에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제에 항거하였고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빠